그날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그곳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경력 하버슨 교수의 한마디.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각국 학생들이 들고 일어섰죠. 말도 안 됩니다. 증명해보세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과 가장 닮은 문자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것도 세종대왕처럼 왕이 아닌 문맹이었던 원주민에 의해서요. 단 3년 만에 부족 전체가 문맹 탈출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거야. 한글을 이길 무기를 찾았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6주 후 제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과연 그날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윈스턴입니다. 케임브리지를 수석 졸업하고 21살에 옥스퍼드 언어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죠. 어릴 때부터 문자에 집착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국 고전어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선 고대 문자 연구로 3편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문자학계의 전설 로버트 하버슨 교수의 지도를 받기 위해 옥스퍼드에 온 겁니다. 그날은 세계 문자 체계의 이해라는 6주 집중 세미나 첫날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대 수석, 일본 도쿄대 특별 장학생, 프랑스, 소르본 최우수 졸업생 등 전 세계 엘리트 20명이 모인 자리였죠.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걸고 제가 참석했습니다. 오후 2시 하버슨 교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저서는 40개국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였죠. 이번 세미나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런데 곧 이어 들려온 선언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35년간 연구한 모든 문자 중에서 한글이 최고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프랑스 학생 클레어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중국 학생 왕리미는 헛기침을 내뱉었죠. 제 가슴 속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우리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고 셰익스피어와 뉴턴과 처칠이 모두 영어로 역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아시아 국가의 문자가 최고라니요? 옆자리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알렉스,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인데. 그녀는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냈고 한글에 대한 교수의 평가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농담이겠지? 전혀. 내가 한국에서 생활해보니까. 에밀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글의 체계성은 인정하지만 왜 세계의 지식과 문명을 이끌어온 영어 알파벳이나 라틴계 문자가 아닌 작은 나라의 문자가 최고라는 겁니까? 하버슨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알렉산더. 제국의 크기가 언어의 우수성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문자 자체의 본질적 가치가 우수성을 결정합니까? 교수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시오. 6주 후 최종 발표로 평가하겠습니다. 반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건 일종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 학생 리민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5천년 역사의 한자가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프랑스어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외교 언어입니다. 클레어도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이번엔 제가 한글을 꺾어보겠습니다. 우리 영국이 세계에 전파한 문자가 최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국 문자의 장단점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발표자는 일본 도쿄에서 온 미야자키 사쿠라였습니다. 히라가나는 외국인이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한 음절당 하나의 글자로 매우 직관적이죠. 히라가나 46자와 가타카나 46자만 배우면 모든 일본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슨 교수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으로 현대 일본어의 모든 뉘앙스와 외래어를 표현할 수 있나요? 사쿠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완벽하게는 어렵습니다.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표현하려면 한자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직관성은 약 80단어까지만 유지됩니다. 캄보디아 학생의 크메르 문자는 80개 이상의 기본 문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교수는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현재 문맹률은요? 약 17에서 20%입니다.
시골 지역 학생들은 중학교 때까지도 글을 제대로 못 읽는 비율이 30%에 달합니다. 프랑스 학생 클레어는 라틴 문자의 위대함을 역설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인터넷 콘텐츠 70% 이상이 작성된 세계 표준입니다. 셰익스피어, 뉴턴, 아인슈타인의 업적이 모두 이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칠판에 영어 단어를 적었습니다. 스루, 터프, 도, 소트. 이 단어들의 철자와 발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클레어는 솔직했습니다.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읽는 대로 쓰지 못하고 쓰는 대로 읽지 못하는 문자는 최악의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중국 학생 왕리민의 한자 발표 차례였습니다. 한자는 5000년 중국 제국의 역사를 지탱한 문자입니다. 한 글자가 하나의 개념을 담는 표의 문자로서 철학적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버슨 교수가 물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문맹률은요? 전국 평균 12에서 15%입니다. 농촌 지역과 고령층은요? 리민은 불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약 38% 정도입니다. 특히 시골 여성들 중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한자 5만 자 이상, 습득 수년. 한글 24자, 습득 3주.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충격적인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초등학생들은 문자 습득에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한글 습득에 평균 23개월이 소요된다. 더 놀라운 건 영국의 기능적 문맹률이 16.4%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킨 대영 제국이 정보화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문자에서는 뒤처져 있다니요. 에밀리가 커피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1600년대 산업혁명 때 영국이 세계를 주도했지만 2000년대 디지털 혁명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들이 앞서가고 있어.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현대기술에서 한국이 앞선 이유 중 하나가 문자의 디지털 친화성이야. 그날 밤 저는 20해 전 옥스퍼드 교수가 쓴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산업화 시대에는 적합했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한글과 같은 음소 기반 논리적 문자가 더 효율적이다. 문자의 효율성으로 정보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다음 세기를 지배할 것이다. 마치 현재를 예언한 듯 했습니다. 라틴 문자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어딘가에 한글을 이길 문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도서관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였습니다. 1821년 세코야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문맹이었습니다. 백인들이 말하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 12해간의 노력 끝에 체로키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할수록 흥분이 커졌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후 단 3년 만에 문맹률이 거의 0%에 도달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1828년에는 체로키어로 된 신문이 발행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유사성이었습니다. 둘 다 표음 문자이고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며 일반 대중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문맹 퇴치에 성공했죠. 이것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을 이길 수 있는 문자를 찾았다고요. 세코야와 세종대왕의 유사점,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구조적 공통점, 그리고 무엇보다 체로키 문자가 미국, 즉 서구 문명의 일부라는 점이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발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역사, 구조, 보급 과정, 성공 사례까지 철저히 연구했죠. 드디어 한글을 꺾을 수 있다. 다음 수업 시간, 저는 하버슨 교수에게 체로키 문자에 대해 발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라. 흥미롭군요. 다음 시간에 발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수의 눈에 호기심이 번뜩였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적 성취 중 하나입니다. 저는 세코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문맹이었지만 12해간의 노력으로 85개 음절 문자를 만들었고 단 3년 만에 부족 전체가 문맹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을요. 체로키 문자는 한글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보급 속도와 문맹률 감소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글보다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자는 서구 문명의 자랑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강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한글 넘었다. 진짜 감동이다.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환호성이 가라앉자 하버슨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체로키 문자의 역사와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알렉산더, 그 문자를 지금 쓰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체로키 문자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인구는 매우 적습니다. 오클라호마와 노스캐롤라이나의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정확히 몇 명이죠? 저는 숫자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약 2,000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더 적고요.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버슨 교수는 칠판에 연도를 적었습니다. 1910년에서 1945년.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고 한글로 된 신문과 책은 압수되었죠. 교수는 칠판에 비밀 한글 학교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나 지하실에 비밀 한글 학교를 세웠어요. 잡히면 고문이나 투옥을 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많은 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역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940년대 초반, 일제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한글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독립운동가로 몰아 체포했죠. 이윤재, 한징 선생 등이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글 사전 원고를 지켜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문맹 퇴치를 국가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한글 보급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고 마을마다 야학이 열렸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사람들로 야학은 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교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60년대 한 초등학교 교사는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농사일을 마친 저녁 호롱불 아래에서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웠죠. 70대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과 함께 문맹 퇴치 운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대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농촌으로 내려가 한글을 가르쳤어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앉아 한글을 배우는 모습은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교수는 현대 한국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글의 위상은 더욱 특별합니다.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국경일이고 사람들은 축제처럼 이 날을 기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문자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한 경우는 없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세종대왕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만든 한글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교수는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문자의 위대함은 그것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했지만 수백 년간 수많은 이름 없는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고 지금도 일상 속에서 정성껏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수업 후 도서관에서 한국 근현대사 책을 펼쳤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사라진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에밀리가 도서관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공부 중이야? 응, 한글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 읽고 있어. 정말 놀라워. 에밀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알렉스, 이제 이해하겠어?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야. 그것은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이고 때로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문자를 너무 학문적으로만 봤어. 하지만 한글은 학문을 넘어선 무언가야.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이고 역사 그 자체구나. 그날 밤
저는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운명이 갈린 이유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둘 다 훌륭한 문자였지만 한글에는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한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IT 기술 혁신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글은 24자의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어냅니다. 이 논리적 구조는 컴퓨터 코딩, AI 음성인식, 자동 번역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입니다. 교수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 한글 입력 속도는 영어보다 60% 빠릅니다. AI 음성인식 정확도는 95%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죠. 표기와 발음의 완벽한 일치 덕분입니다.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한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IT 기술 혁신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글은 24자의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어냅니다. 이 논리적 구조는 컴퓨터 코딩, AI 음성인식, 자동 번역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입니다. 교수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 한글 입력 속도는 영어보다 60% 빠릅니다. AI 음성인식 정확도는 95%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죠. 표기와 발음의 완벽한 일치 덕분입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한국은 한글이라는 문자적 혁명으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IMF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도약했죠.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고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빠른 정보 습득, 효율적인 의사소통, 디지털 기기와의 완벽한 호환성.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박물관에 전시될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 숨쉬며 미래를 여는 문자였다는 것을요.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2020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한글 자막이 함께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의 아름다움과 효율성에 매료되었죠. 유튜브에서는 한글 배우기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K-팝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클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글이 미래에는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을까요? 교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용어가 되는 것과 우수한 문자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것은 대영 제국의 식민지 확장과 미국의 경제적 패권 때문이지 문자의 우수성 때문은 아니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문자의 효율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는 한 가지 예를 더 들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컴퓨터 과학자들은 한글 코드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조합형과 완성형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유니코드 시대에 한글은 모든 음절 조합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반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표현해야 했고 중국어는 수만 자의 한자를 디지털화해야 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였던 겁니다. 일본 학생 사쿠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는 일본어 입력이 느린 이유를 단순히 복잡해서라고만 생각했는데 문자 구조 자체의 차이였군요. 수업이 끝난 후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때? 이제 한글이 왜 최고인지 알겠어?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단지 기술적 우수성만 봤어. 하지만 문자는 그 이상이야. 그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담고 있는 역사와 정신. 이런 것들이 한글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해하게 되어서 기뻐.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야. 그래서 더 강력한 거지. 그날 이후 저는 한글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구조적 우수성이나 효율성만이 아니라
그 문자를 둘러싼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진정한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요. 저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한글 관련 자료를 읽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현대 한국의 문맹 퇴치 운동까지. 한글의 역사는 단순한 문자의 역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과 자존심을 건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6주 후 최종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자신감보다 겸손함이 더 컸습니다. 처음 이 수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체로키 문자를 발견했을 때는 서구 문명에서 만들어진 문자로 한글을 이길 수 있다는 어리석은 자신감에 빠졌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것을요. 저는 한글로 쓴 짧은 문장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한글은 문자 그 이상입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문자가 어떻게 한 민족의 혼이 될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통해 지식의 민주화를 이루려 했고 한국 사람들은 그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까지 한글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를 몰라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한글의 출발점입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학생 왕리민은 메모를 하고 있었고 프랑스 학생 클레어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한글을 경쟁 상대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울 대상으로 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단순히 구조적 완성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철학과 지켜온 사람들의 정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버슨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고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중국 학생 왕리민도, 프랑스 학생 클레어도, 일본 학생 사쿠라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왕리민이 말했습니다. 알렉스,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나도 한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도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문자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학기가 끝난 후 저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응원해 주셨습니다. 알렉스, 내가 한국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란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6달째 지내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빠르게 입력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지하철에서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한글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카페에서는 대학생들이 한글로 빠르게 메모하며 토론하는 모습을 봅니다. 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글 학습서를 들고 진지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이제 한글로 간단한 일기를 쓰고 한글로 된 뉴스를 읽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불과 3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지난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분이 500년 전에 만든 문자를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한글날에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한글 노래 공연, 한글 역사 전시가 열렸죠. 사람들의 눈빛에서 자국 문자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80대 노인부터 5살 아이까지 같은 문자를 쓰는 나라입니다.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운 나라죠. 자국 문자에 대한 자부심으로 국경일까지 지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글은 정말 특별합니다.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온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는 문자니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고 이제 세계가 배우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변화시켰듯 한국은 한글이라는 문자혁명으로 정보화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어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초청 강연 기회를 받았죠. 제목은 영국인이 본 한글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글과 서툰 영어를 섞어가며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에서 한글을 경쟁 상대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술이고 역사이며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대하는 태도에서 저는 진정한 문화적 자긍심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팔순이 넘으신 분이었죠. 젊은 영국 친구 고맙습니다. 우리 한글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요. 나는 15살 때 일본 경찰에게 한글 공책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때 한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민족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죠.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 외국 젊은이가 한글을 배우고 사랑한다니 정말 기쁩니다. 세종대왕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자 연구를 통해 저는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가끔은 패배 속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저에게 한글은 이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글로 된 뉴스를 읽고 한국인 친구들과 한글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밤에는 한글로 일기를 씁니다. 지난주에는 세종대왕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을 직접 볼 수 있었죠. 570여 년 전에 쓰인 그 문자가 지금도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영어는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어와 현대 영어가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한글은 세종대왕 시대의 한글과 현재의 한글이 거의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의 힘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글에게 졌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사용하고 있는 그 한 글자조차 5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전해진 기적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한글은 문자 창제의 원리와 목적이 명확히 기록된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